준서는 차가운 편의점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외면하며 뜨거운 컵라면 국물을 삼켰습니다. 아빠와 누나에게 받은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여전히 따끔거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반드시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오기가 그를 낯선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밤마다 남의 차를 운전하며 버는 몇 푼의 돈이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잠은 차가운 학교 강의실에서 청하며 그는 매일 밤 가족 없는 삶을 연습합니다. 신부님을 찾아간 준서의 눈빛에는 서글픈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요. 현에게도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며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었지만 막상 기댈 곳 없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기엔 세상의 바람이 너무나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신부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ATM기 앞에 선 준서의 손가락이 당이 카드 대출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장 내일 방을 구할 보증금은커녕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것만 누르면 편해질 텐데라는 유혹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끝내 손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차마 그 버튼을 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텅 빈 통장보다 더 아픈 것은 무너져가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알바를 하던 중 우연히 아빠와 비슷한 연배의 손님을 태운 준서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손님은 술에 취해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고 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나도 아빠한테 그런 존재였을까? 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두 다리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 준서는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학교 벤치에 앉아 현이 몰래 가져다 준 샌드위치를 먹으며 준서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까지 이러면 내가 진짜 비참해지잖아 라고 쏘아붙였지만 사실은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립이라는 거창한 목표 뒤에 숨겨진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영원히 아빠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개 낀 캠핑장의 아침은 진호와 자영이 꿈꿨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틀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잠무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서로를 찔렀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거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닐까요? 자영의 툭 던진 한마디에 진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찾아온 이 낙원이 사실은 또 다른 감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설렘은 어느새 피로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진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영은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진호는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텐트 안에서 자영은 자책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직도 삐진 거예요. 라며 뒤늦게 사과를 건네보려 했지만 진호의 침묵은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로맨틱한 동거는 자꾸만 삐걱거리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산속을 헤매며 사라진 자영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영의 흔적을 찾을수록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영씨, 어디 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기적인 도피라고 비난받아도 좋으니 그저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캠핑장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겨우 자영을 찾아낸 진호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처는 뜨겁게 느껴졌지만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갈등은 여전히 그들 곁을 맴돌았습니다. 자영은 진호의 품에서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고 진호는 그녀를 달래며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마주해야 할 캠핑장의 수많은 문제들이 두 사람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좀 예민했나 봐요 라는 자영의 고백에 진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선택한 이 산속 생활이 과연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을지 두 사람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사그라질 때마다 두 사람의 불안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선 윤주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현의 눈빛에는 복잡한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주 앉은 식사 자리에서 윤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옛 추억을 꺼내놓았습니다. 아까 연주하는데 옛날 생각나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도현 역시 웃으며 화답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중영에 대한 미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주는 중영을 향해 노골적인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아바한하요, 도현이가 그 한마디는 중영이 쌓아 올린 신뢰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부모 자식은 결코 남이 될 수 없다는 혈연의 논리 앞에 중영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 끼어든 불청객처럼 느껴지는 소외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윤주의 여유로운 미소는 중영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관계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계곡에서 다니엘과 도연이 물장구를 치며 웃는 모습은 완벽한 한 폭의 가족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중영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들만의 견고한 세계를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중영 씨가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깨뜨리고 싶지 않겠어요? 윤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핏줄이라는 벽이 중영을 절망케 했습니다. 중영과 윤주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도연과 다니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언급했습니다. 그 당당함에 중영은 결국 참아왔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중영의 물음에 윤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중영 씨가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깨트리고 싶지 않겠어요? 혈연이라는 무기를 쥔 윤주의 도발 앞에 중영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윤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아바한하요, 도현이가 그 당연한 명제는 중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선택할 수도 남이 될 수도 없다는 윤주의 말은 중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도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윤주의 과거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한낱 소꿉장난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중영은 처음으로 이 사랑이 자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윤주와 날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중영은 분을 참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지만 깨트리고 싶지 않겠냐며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던 윤주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다니엘과 학부모처럼 지내며 쌓아온 소중한 일상들이 침몰하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나가는 것 같아 중영은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도현이 어항을 살피다 멈칫했습니다. 중영과 다니엘이 함께 마음을 쏟으며 길러온 물고기 오스카가 숨을 거둔 채 떠 있었습니다.
오스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중영이 공들여 가꾼 이 가족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서글픈 전조였습니다. 도연은 죽은 오스카를 바라보며 윤주의 등장 이후 급격히 차가워진 집안의 공기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중영은 도현이 발견한 오스카의 죽음을 전해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다니엘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함께 돌보기 시작했던 그 상징적인 생명이 사라진 것이 마치 자신의 자리가 지워지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윤주는 다니엘 아빠잖아요 라며 도현과의 혈연을 무기로 압박해오고 집안의 평화를 상징하던 생명은 죽었습니다. 중영은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이 불청객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괴로워하는 중영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중영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혈연이라는 끊을 수 없는 굴레 앞에서 도연이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미안하다는 말뿐이라는 사실이 중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영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어두운 방에서 홀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만으로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중영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윤주의 도발과 오스카의 죽음 끝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다시 혼자 아닌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리운전을 하며 처절하게 버티던 준서는 신부님께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며 독립을 고집했습니다. 굴욕을 갚겠다던 준서와 사랑을 지키려던 중영, 남매가 각자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채 지독하게 시린 10회의 막이 내렸습니다.